대학도 못 보내줄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았냐고요. 나는 30해가 넘도록 그날의 내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내뱉는 순간 칼날이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박혔던 그 말. 그 서슬 펄언 외침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작업복 바지만 손으로 툭툭 털어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나는 아버지를 지웠고 아버지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로만 머물렀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난 오늘 내 손에는 이미 낡아버린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있다. 이 편지 한 장이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도대체 아버지는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왜 죽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지하 방의 창문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얀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나는 그 성에를 손가락으로 긁어내며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의 이름을 적어보곤 했다. 합격 통지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의 등록금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나는 아랫목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다. 막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돌아온 아버지의 등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등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혐오스러웠는지 모른다. 저렇게 평생을 구걸하듯 살아온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19살의 나에게 가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였고 낙인이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애꿎은 연필만 깎고 또 깎았다. 연필심이 부러질 때마다 내 마음속 어딘가도 뚝뚝 끊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부스스한 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방구석에 놓인 낡은 양복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주춤거리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 앞에는 때가 꼬재재하게 묻은 누런 봉투 하나가 놓였다. 도현아.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돌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내 앞으로 조금 더 밀어 넣었다. 이거 내 등록금에 보태 써라. 더 많이 못해줘서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봉투를 보았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내가 가야 할 대학의 첫 학기 등록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 지폐들은 하나같이 꼬깃꼬깃했고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회색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고작 이거야? 아버지가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게 고작 이 정도뿐이야?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뒷바라지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력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모를 둔 나 자신에 대한 끔찍한 혐오였다. 나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발치로 힘껏 내던졌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들이 방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이게 다예요? 아버지 인생이 고작 이거냐고요. 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평생 쌓아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남들은 과외도 시켜주고 대학도 척척 보내주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요? 이럴 거면 대학도 못 보내줄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았냐고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성공해서 저 무능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워버릴 거야. 나는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내 발걸음 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칠 때마다 아버지가 내밀었던 그 초라한 봉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견뎠을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거대한 장벽이 아버지인 것만 같아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집을 나온 나는 친구 집을 전전하고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보다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도끼가 나를 움직였다. 밤늦게 퇴근하는 길, 문득문득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 결국 나는 그의 대학에 가지 못했다. 대신 노량진 고시원 바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야간 대학에 진학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아버지는 여전히 공사판을 전전하신다고 했다. 어머니가 몰래 보내주는 반찬통 밑에는 가끔 아버지가 넣어둔 듯한 꼬깃꼬깃한 돈 몇만 원이 들어있곤 했다. 나는 그 돈을 쓸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렸다. 이제 와서 이런 걸로 미안함을 갚으려는 건가?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고맙게 여긴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돈이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성공하면 이 돈의 수천 배를 아버지 앞에 던져주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나는 어느덧 30을 넘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번듯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내 삶에서 가난의 냄새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누런 봉투가 독처럼 남아있었다. 성공한 남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19살 소년이었던 나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더 높이, 더 빨리 달려야만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0수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임원 승진을 앞둔 팀장이 되었다. 내 책상 위에는 세련된 명패가 놓여 있고 내가 입는 슈트는 아버지가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가의 브랜드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고향 집에 내려가자고 졸랐다. 하지만 나는 갖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말은 가장 좋은 방패였다. 도현 씨, 그래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아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가서 뭐해? 어차피 가봤자 미안하다 소리밖에 안 하시는 분인데. 듣기 싫어. 정말 그랬다.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할 때면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똑같았다. 도현아, 애비들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바쁠 텐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애비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잘 살아서 다행이다. 미안하다.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짜 미안하면 그때 대학 등록금이나 제대로 챙겨주지 그랬어요. 속으로 삭히는 말은 언제나 날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성공에 기뻐하기보다 늘 죄인처럼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좋은 차를 끌고 집에 가면 아버지는 그 차에 흠이라도 날까봐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멀찍이 서서 그저 손등으로 차체를 한번 쓸어보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도현아, 내 아버지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며 건조하게 답했다. 엄마, 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시간이 나면 간다는 말은 사실 가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불편했다. 아버지를 보면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지독한 가난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구분 등에서 풍기는 세월의 비굴함이 내 세련된 일상을 망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솟구쳤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평생을 자신 없이 살았을까? 자식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왜 늘 굽신거리며 살았던 걸까?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직장 상사에게는 당당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엄격했다. 가정에서도 나는 능력 있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빠였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완벽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위스키를 마실 때면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내뱉던 미안하다는 말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함이었을까?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퇴근길에 우연히 공사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노란 안전모를 쓰고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의 뒷모습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처진 손등. 나는 홀린 듯 차를 멈추고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들. 응, 아빠 괜찮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공부하는데 보태야지. 미안하다, 더 못 보내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은 뒷전이었다. 그렇게 번 돈을 나에게 내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춰야만 했던 거야? 나는 그 의문을 풀고 싶지 않았다. 풀어버리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 쌓아온 그 증오의 성벽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나는 급하게 엑셀을 밟아 그 자리를 떠났다. 회사에서의 내 지위는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광년의 거리처럼 멀어져 갔다. 이제는 명절에 전화하는 것조차 일상의 번거로운 과업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식은 늘 우울했다. 어디가 아프다더라, 약을 달고 산다더라. 나는 그때마다 통장에 큰 돈을 송금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다. 돈이 없어서 나를 대학에 못 보내준 아버지에게 나는 돈이 넘쳐나서 당신을 챙기는 것이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보낸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 말로는 그 통장을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밤마다 들여다본다고 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병원도 좀 다니시지 왜 미련하게 그러고 계실까? 내 안의 차가운 이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가깝지만 가장 먼 사람.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잊게 만든 사람.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높아질수록
그 탑 밑에 드리워진 아버지라는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게 깔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나의 성공이 아버지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으며 나는 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회사 생활의 정점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진행하던 수천억 대의 해외 계약건이 마지막 도장을 앞두고 있던 그날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다. 상대 측 이사의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입술을 바짝 말리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때였다. 진동으로 해둔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무겁게 울렸다.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거절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걸려오는 고향의 전화는 늘 나를 과거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아 불쾌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겼다. 2번, 3번, 5번. 나는 결국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마자 신경질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회의 중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급한 일인데 자꾸 전화를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억눌린 비명이었다. 도현아, 도현아, 내 아버지가 지금 숨을 못 쉬신다. 얼른 와라, 제발. 이번이 마지막 일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냉소가 올라왔다. 마지막이라는 말 벌써 몇 번째 들었더라. 지난번 쓰러지셨을 때도, 지지난번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도 어머니는 늘 마지막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끈질기게 살아남으셨다.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처럼 말이다. 아니야, 이번에도 분명 고비를 넘기실 거야. 지금 이 계약을 놓치면 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독백했다. 내 안의 야심이 효심보다 훨씬 더 비대해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그 오랜 원망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마, 저 진짜 못 가요. 지금 수백 명의 목줄이 달린 계약 체결 중이란 말이에요. 아버님 괜찮아지시면 바로 갈 테니까 제발 좀 진정하세요. 도현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돈이 문제야? 어머니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지만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그것을 추위 탓으로 돌렸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니까. 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다시 회의에 집중했다. 숫자와 계약 조항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성공적으로 도장을 찍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강제로 지워버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의실을 나왔다. 창밖의 진눈깨비는 어느새 굵은 눈발로 변해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 한 통. 아버지가 방금 운명하셨다.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은 지킬 줄 알았는데. 성우 씨, 불쌍해서 어떡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눈앞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세상이 흔들렸다. 정말로 가신 걸까? 나에게 그 초라한 봉투를 내밀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남자가, 평생을 시멘트 가루 속에서 비틀거리던 그 그림자가 정말로 사라진 걸까? 하지만 나는 차 시동을 걸지 못했다. 묘한 반항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장례식장에 가면 나는 또다시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내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죽게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가고 싶지 않아. 아니, 갈 수 없어.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내면의 목소리는 나를 비겁하다고 욕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비난 섞인 전화도 모두 차단했다. 나는 회사 근처 호텔에 투숙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다. 취기가 오르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날까봐 두려워 억지로 잠을 몰아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아버지는 가셨고 나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잖아. 하지만 왜일까? 위스키를 들이켜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텅 빈 호텔 방의 정적이 나를 압사시킬 것만 같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왜 승리자의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일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 탁자 위에 검은 양복 한 벌을 올려두었을 뿐이다. 내가 입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어야 할 그 양복. 당신은 괴물이야. 아내의 짧은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대꾸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태양은 뜨고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다. 슬픔을 느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듯 몰아붙였다. 가끔 길을 걷다 시멘트 냄새가 나면 발걸음이 멈춰졌다. 시장통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그것이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유일한 복수였다고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끊임없이 질문이 새어나왔다. 정말로 아버지는 나를 대학에 보내기 싫었던 걸까? 정말로 그 봉투가 그가 가진 전부였을까? 나는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답을 아는 순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자존심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세월을 무감각한 기계처럼 살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내 나이 48. 이제는 중년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회사에서도 나는 이제 관록 있는 임원이 되었고 집에서는 사춘기 아들을 둔 무뚝뚝한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격정적이었던 감정들도 이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처럼 먼지가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아내와 아들은 외출하고 나 혼자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나른한 정적을 만들고 있던 그때 현관 벨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우편물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우편 집배원이 서 있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가방에서 두툼하고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박도현 씨 되시나요? 네, 접니다만. 이게 뭡니까? 저도 참 희한한 배달이라 기억에 남네요. 저희 우체국에 아주 오래전에 맡겨진 편지입니다.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배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분이 48살이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에요.
봉투를 건네받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겉면에는 이제는 빛이 발에 갈색으로 변해버린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자 한자 힘주어 눌러 쓴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필체. 나는 그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우편 집배원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내가 바닥에 내던졌던 그 등록금 봉투와 너무나도 닮은 색깔이었다. 왜 이제야?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걸 보내신 걸까? 내 마음속에서 의심과 공포가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이 편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다. 혹시 나를 향한 마지막 원망이 적혀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죽어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집착일까? 손톱으로 봉투 끝을 살며시 뜯어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흙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서랍 속의 묵은 냄새 같기도 했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지 석 장과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아주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걸음마를 갓댄 내가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번쩍 들어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무능하고 초라한 아버지가 아닌 자식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사진 속의 당당한 미소가 낯설기만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편지지를 펼쳤다. 도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48이 되었겠구나. 애비가 계산해보니 그렇더구나. 이 나이가 되면 자식 키우는 맛도 알 것이고 세상살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몸소 느끼고 있겠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숨이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무뚝뚝하고 느릿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 너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았다. 그날 내가 대학교 못 보내준다고 울며 소리치던 날. 애비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눈망울에 맺힌 원망을 보며 내가 못나서 내 새끼 앞길을 막는구나 싶어 죽고만 싶었지.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다.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럼 왜 그때 더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날 선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너를 포기한 줄 알겠지. 너도 그렇게 믿고 나를 평생 미워했겠지. 하지만 도연아, 진실은 그게 아니란다. 그 누런 봉투에 담겼던 돈. 그건 내가 구걸해서 얻은 돈이 아니었다. 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꿈에도 모를 거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예상치 못한 문장에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무슨 진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편지지를 넘기려다 멈췄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낡은 통장을 꺼내보았다. 표지에는 내 이름 박도현 석자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첫 입금 날짜는 내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 해였다.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3만 원, 5만 원, 가끔은 10만 원.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이 들어와 있었다. 입금자 명에는 막노동, 폐지, 경비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연락을 끊고 사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그 돈을 다 어디서? 통장의 마지막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평범한 노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큰 금액이었다.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에 가까운 돈이 그 낡은 통장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이 돈을 나에게 주려고 그 고생을 하셨던 걸까? 자신은 구멍난 양복을 입고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이 돈만큼은 손대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장을 넘기자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는지, 왜 나에게 대학 등록금을 제대로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설마?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져 보였다. 나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마치 보물지도라도 읽는 사람처럼 한자 한자를 가슴에 새겼다. 그곳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피눈물 섞인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미안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손에 든 편지지가 파르르 떨렸다. 내 눈물을 머금은 종이가 눅눅하게 젖어 들어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남긴 문장들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거기에는 내가 30년 동안 오해해온, 아니, 참아 보려고 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기록되어 있었다. 도현아, 너는 기억하니?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우리 집에 들이닥쳤던 그 빚쟁이들을.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들아, 사실은 그게 아니었단다. 당시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연루되었던 그 사고, 합의금이 없으면 내가 소년원에 가야 했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나는 내 앞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채를 썼다. 내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쓰고 모자란 돈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마련해야 했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철없던 시절, 친구들의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이틀간의 기억.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와서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풀려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식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저당 잡혔던 것이다. 그 사채 빚을 갚느라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번듯한 직장은커녕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 내가 대학 등록금 봉투를 내던졌을 때 그 봉투에 든 돈은 내가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아가려다 차마 무서워 발길을 돌리고 대신 내 피를 팔고 밤새도록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며 모은 돈이었다.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내 무능함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지 못한 아비의 찢어지는 심정이었다. 나는 편지를 붙잡고 꺼느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지만 그 무능함의 원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가해자였고 아버지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양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30년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았고 아버지는 30년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셨다. 내가 집을 나가 고생하며 야간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를 통해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방구석에서 혼자 울었다. 장한 내 아들, 이 못난 애비 도움 없이도 저렇게 잘 커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다.
내가 성공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를 찾아왔을 때 차마 그 차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건 내 몸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가 내 성공의 흠집이라도 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나는 내 어머니 명의로 혹은 죽은 친구의 명의를 빌려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을 붓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쳤다.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날짜들. 그날들은 내가 아버지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던 날이었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의실에서 웃으며 와인을 마시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으면서도 이 통장의 돈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 아니, 이 돈은 아버지에게 돈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마지막 신앙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멘트 냄새, 그 흙먼지 냄새가 사실은 나를 지탱해주던 생명의 향기였음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내 성공은 오로지 나의 도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짓물러진 발바닥과 굽어버린 등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나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하며 살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진심조차 읽지 못한 나는 천치나 다름없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약자의 비굴함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언어였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도현아, 48살의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나이쯤 되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아서다. 혹시라도 내가 삶에 지쳐 무너지고 싶을 때 이 애비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길 바란다.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준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니 아들아,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 거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가 내 눈물로 완전히 젖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텅 빈 거실에 내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에 대답해줄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30년 전 내가 던졌던 그 누런 봉투가 35년이 지나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차마 입지 못했던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 양복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양복을 정성스럽게 털어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야말로 3년이나 늦어버린 그 길을 가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빌려온 내 인생을 이제는 온전히 돌려드려야겠다고. 나는 통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펴온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아버지가 계신 산소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산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지나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은 그가 평생 일했던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멀리서 아버지의 묘비가 보였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그 초라한 무덤 앞에 서자 나는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나는 3년 전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불효자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만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올리자 아버지의 거친 손등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묘비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이제 왔냐며 나를 다독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품에서 낡은 통장과 편지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술 한 잔을 따랐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싸구려 소주가 아닌 내가 성공의 상징처럼 마시던 비싼 양주를 올렸다. 하지만 그 향기로운 술 냄새조차 아버지의 땀 냄새보다 값지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못난 놈을 용서하지 마세요. 내 안에 독백이 울려 퍼졌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나 같은 놈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치셨어요? 그냥 나를 버리지, 그냥 욕하고 때리시지, 왜 끝까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제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참 동안 묘비의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속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문득 아버지가 내뱉던 미안하다는 말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어도 목숨까지 내놓아도 자식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끝없는 갈망이자 표현할 줄 몰랐던 서툰 사랑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원망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보상받는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때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지우려 할 때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셨다. 나는 산을 내려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낡고 좁은 아파트, 그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했다. 현관에는 아버지가 신던 낡은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벽에는 내가 임원이 되었을 때 신문에 난 조그만 기사가 정성스럽게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나오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머니의 작고 마른 어깨가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도현아, 내가 웬일이냐, 이 늦은 시간에.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 이제야 봤어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셨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보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내 아버지는 말이다, 내가 보낸 그 통장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으셨어. 우리 아들이 보낸 거다, 정희야. 우리 도현이가 이제 이만큼이나 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도 혹시 내가 나중에 사업이라도 하다 힘들어지면 이 돈이 내 목숨줄이 될 거라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아버지의 세월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낡은 이불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가 신기하게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나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30년이나 늦어버린 답장을 쓰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아들에게 내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의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몸소 가르쳐준 그 위대한 유산을 이제는 내가 내 아이에게 전해줄 차례였다. 내 삶의 모든 의문이 풀렸고 내 안의 모든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가난 속에서 나를 키워낸 아버지의 땀방울이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시게 내 삶을 빛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가장 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그들의 구분 등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책임감의 훈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비록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바람을 타고 그곳까지 내 진심이 닿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땐 왜 그렇게 미안해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의 미안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아버지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묘비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제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진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